관세는 제로섬이다. 지금 어떤 국가는 이득이 되는 거고 어떤 국가는 이득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관세를 매기는 미국한테는 이득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력이지만 궁극적으로 전 부과될 거라고 봅니다. 여전히 미국 주도의 투자가 좀 더 비교 우위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국의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 부분 1분기에서 2분기에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큰 얼개에서는 미국 주도지만 시계를 좀 좁혀본다면 적어도 지금 다들 공포에 떠는 한국 주식, 한국 수출에 대한 주식도 지금이 좀 기회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상당히 큰 주제이고 또 중요한 주제다 보니까 바로 자료를 보면서 첫 번째 질문을 바로 드릴게요. 자, 미국의 황금 시대가 이제 시작됐다. 네. 이게 트럼프의 취임사에서 나왔던 말인데 네. 어떤 계획을 갖고 있길래 황금 시대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건지 네. 궁금합니다. 의견을 좀 들려주실까요? 네, 오늘 먼저 표지를 좀 보시면 우리가 트럼프를 미스터 언설턴트라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 네. 그가 그리는 세상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한 번쯤은 좀 곱씹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한번 그가 그리는 세상을 잠깐 맛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학습 효과가 있긴 하지만 실제 그의 생각이 달라졌는가 아니면 그대로 복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어떤 세상을 대응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매우 좀 중요한 수익률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리는 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귀해보자라는 게 오늘의 타이틀이고요. 네. 계속해서 곱씹어보다 보니까 역시 마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 눈에 딱 들었던 것은 다시라는 것입니다. 즉 트럼프가 생각하는 레퍼런스가 있다는 것이죠. 벤치마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그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복귀해보자라는 게 키 메시지이고요. 네. 아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번 취임사에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어쨌든 골든 에이지가 이제 시작한다라는 것은 전 정권은 골든 에이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한마디로 역시 많은 뭐 이런 이견들을 함축적으로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는 첫 마디였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네. 또 거기 이면에는 결국 트럼프가 이 제조업의 르네상스 시대를 다시 한번 열고 싶구나. 결국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싶구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펼쳐질 한 4년 동안의 절반, 한 2년 동안은 미국의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부흥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우리는 대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매번 두 가지씩이고요. 첫 번째 제조업의 르네상스의 세 가지의 포인트 꼭지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트럼프가 기억하는 전성기가 과연 언제였을까가 좀 중요해 네.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때 나타났던 정책들, 그때 나타났던 다양한 것들이 다시 한번 화자되고 복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영향력을 확대했던 1980년대 초반 레이건 대통령의 네. 향수인 것이죠. 아니면 IT 테크놀로지로 전 세계를 제패했던 90년대 후반 이때 미국이 근대사에서 가장 화려했던 시기인데요. 네. 겉으로 딱 보면 역시 공화당이 지배했었던 80년대 초반으로 대부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 챗 GPT의 AI 레볼루션, 그러니까 혁명을 보면 기본적으로 90년대 후반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먼저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네. 오른쪽 차트인데요. 데이터로 말씀드리는 건 이제 전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했던 비중입니다. 뭐 타임 시리즈는 더 이전 것도 있지만 최근 월드뱅크에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글뱅이 두 가지를 칠해놨는데 첫 번째 동글뱅이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80년대 초반 네. 그리고 두 번째 동글뱅이는 90년대 후반인데 약간 느낌이 좀 다릅니다. 80년대 초반에는 이런 정책적 효과, 우리 레거노믹스라고 하는 정책적 효과가 미국을 다시 한번 크게 전 세계에서 유독 빛나게 했었던 것이고요. 왜 유독 빛나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그 당시에 경쟁국이었던 독일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은 생각보다 경제 규모가 커지지 않는 가운데 미국만 유독 커졌다라는 것이죠. 네. 엄청나게 이제 향수에 젖었을 법한 80년대 초반이고요. 90년대에도 또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기술 혁신이 있었는데 당시에 패권국이었던 일본을 짓밟고 올라갔던 유일한 해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동글뱅이를 칠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보면 중국이 약간 또 이제 전 세계에서 비중이 축소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80년대를 표방하지만 실제 90년대에 경쟁국이었던 패권국이었던 일본을 누르고 다시 한번 올라서는 이 기득권층의 패권 유지가
지금의 중국의 모습하고도 비슷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얘기를 복귀하냐면 다시 소재에 들어가면 골든 에이지가 이제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럼 과거에 어떤 시기가 레퍼런스가 지금의 골든 에이지랑 비슷하냐라고 보면 80년대 초반과 90년대 후반일 수 있다. 네. 그 교집합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복귀할 수 있다라는 생각 을 갖고 있고 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동글뱅이를 보시면 현재 미국의 제조업의 상황은 어떠냐? 라고 보면 녹록치는 않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죠. 주가를 보면. 하지만 실생활을 보면 경쟁력이 상실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경제학에서 수요 법칙이라는 것은 가격이 싸지면 팔려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의 제조업 제품들이 가격이 싸진다고 팔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즉 생산성이 상당 부분 낙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되돌릴까? 첫 번째 들고 나온 게 그럼 가격을 맞춰주자. 관세 법칙이 하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배블론 효과라 그래서요. 간단히 얘기해서 수요 법칙과 반대입니다. 가격이 싸지면 많이 팔리는 게 아니고 가격이 비싸도 많이 팔리는 이 배블론 효과는 제가 생각했을 때 트럼프 초기에 다양한 정책적인 효과들이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네. 가장 첫 번째는 사회적인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인식들은 뭐 패러다임 시프트라고도 하죠. 결국 환율 쪽에서 보면 뭐 협정과 협의 가능성, 합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배블론 효과는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 이것은 트럼프가 지금 자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미국 유일주의로 바꾸겠다라는 게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결국 생산성입니다. 가격이 비싸도 절대적으로 모노폴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생산성이 워낙 뛰어나면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그게 최근 AI 테크놀로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럼 가격이 비싸도 팔린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제품들을 미국이 생산해내겠다라는 계획이랑도 이어지는 걸까요? 맞습니다. 투트랙입니다. 예. 원래 제가 이제 경제학을 아주 기초를 조금 배울 때요. 네. 과거의 기억을 복기해 보면 배블론 효과의 대표적인 예시로 네. 사치제, 명품 뭐 맞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배블론 효과를 노린다는 것은 미국의 생산성 AI 혁명을 통해서 비싼 걸 더 사고 싶게 만드는 것 이게 뭔지 약간 구체적으로 좀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챗 GPT를 놓고 보면 네. 기본적으로 유일하게 챗 GPT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그게 비싸건 안 비싸건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 즉 새로운 신산업에서 가장 기술적 우리 삼성전자의 초격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미국 기업들이 그 격차를 좁히면서 좀 더 앞서간다면 어쩔 수 없이 비싸도 살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이제 명품 브랜드하고 명품 마케팅하고도 비슷한데요. 네. 미국의 제조업 기업들이 생산하는 모든 기술과 제품들이 명품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현재는 그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그것을 바로잡겠다. 네. 가격적인 부분은 관세 정책으로, 생산성 부분은 AI 효과로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미국만이 된다. 미국만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인식의 변화도 이 배블론 효과의 가장 큰 얼개 속에서 네.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수요 법칙화는 정반대의 효과들이기 때문에 막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가격이 비싼데 어떻게 팔려. 근데 그 인식이 바뀌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 5년 전에도 했었던 것처럼 상당 부분 불확실성으로 처음에 다가오지만 자리 잡힌다면 또 다른 밸류에이션으로 미국 기업들을 재평가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는 이제 그런 세상을 그리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우리는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효과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트럼프가 이 관세를 어떻게 바라보냐라는 것인데요. 최근 뭐 한 일주일 사이만 돼도 청당과 지옥을 좀 오고 갔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트럼프가 언론상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제로섬이다. 지금 어떤 국가는 이득이 되는 거고 어떤 국가는 이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관세를 매기는 미국한테는 이득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력이지만 궁극적으로 전 부과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확실히 높아진다는 것이고요. 네. 하지만 관건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상폭가 시기인 것이죠. 그러면 인상폭가 시기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가늠할 수 있을까? 저는 데이터를 통해서 가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어떤 얘기냐면 결국 관세를 매기게 되면 뭐 미국의 많은 싱크탱크들이 리서치 페이퍼들의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지만 미국에도 피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이 일단 필요해 보이는데 골든타임이 필요해 보인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보면 저는 재고라고 봅니다. 결국 미국의 4분기 GDP도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미국의 재고 투자가 극히 줄었거든요. 지난 네. 4분기 데이터에서. 그렇다면 미국의 소비자들이 관세가 협상력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올라가겠지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율 관세 25%는 당장 부과하지 않는다면 그럼 그 기간 동안 미국의 기업과 소비자들이 준비하는 기간이 있을 텐데 관세의 여파에도 최대한 덜 피해가 갈 수 있게 재고를 축적할 시간, 그것은 결국 트럼프가 실제 관세를 매기는 그 시기하고도 맞물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기업들의 재고의 향방이 결국 진짜 관세가 매긴다면 그때 매겨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세가 매기긴 매겨질 텐데 그럼 언제 매겨질까에 대해서 상당 부분 다들 타이밍을 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미국의 기업 데이터 또는 재고 데이터를 통해서 좀 가늠해 보는 것도 또 다른 대응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현재 미국의 재고를 보면요 다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것도 좀 준비한 자료가 있으시죠? 그러면 네. 이제 미국이 재고를 당분간 확충하는 동안에는 생산도 늘릴 거라고 맞습니다. 봐야 될 거고 맞습니다. 일단은 실질적인 관세가 부과되기 전까지는 관세의 영향을 지금 받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수입을 맞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할 거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좀 재밌는 게요. 이런 거죠. 오른쪽 차트인데요. 미국의 4분기 GDP가 발표됐죠. 보시면 유독 재고가 이렇게 줄었다는 거. 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확장 국면으로 올라서면서 리스트러킹, 즉 생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 자, 지금까지는 미국이 서비스 주도의 회복이었는데 이제는 제조업 주도의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게 일맥상통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미국이 수입을 늘린다는 것은 어디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냐라고 보면 아시아 신흥국들의 수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보면 여전히 미국 주도의 투자가 좀 더 비교 우위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짧게 시계를 좀 좁혀보면 한국의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 부분 1분기에서 2분기에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최근에 뭐 저가 메리트하고도 같이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큰 얼개에서는 미국 주도지만 시계를 좀 좁혀본다면 적어도 지금 다들 공포에 떠는 한국 주식, 한국 수출에 대한 주식도 지금이 좀 기회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이 고율 관세를 적용하는 시점은 언제쯤이고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기회의 시간은 어느 정도의 기간일까요? 네, 이제 그쯤 되면 이제 점쟁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핵심 질문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대부분 트럼프 관세하면 증시가 출렁출렁한 것도 우려가 더 훨씬 컸기 때문인데 지금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빈센트님의 포인트는 제가 귀가 확 트이는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였어요. 네. 트럼프가 협박은 하지만 네. 협상하는 시간 동안에는 네.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좀 늦추면서 네. 미국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고 수입을 늘린다는 것은 네. 결국 미국향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있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재고 데이터를 보자라는 것입니다. 네. 매월 발표되는 미국의 재고 데이터가 이전보다 훨씬 더 정상 수준으로 돌아온다면 그때 미국의 기업과 소비자들은 준비가 되었다. 물론 피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낫다라는 판단이 있을 것이고 그때 실제 관세가 높아질 것이다.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한 해를 놓고 복귀해 보면 조삼모사일 수는 있겠지만 투자의 수익률 시점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연말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의미에서 보면 상반기에는 상당 부분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관세가 정말로 현실화가 된다면 네. 그때는 이제 빈센트님께서 좀 기대감을 섞어서 말씀해 주셨던 네. 아시아 국가들의 어떤 그 수출 호조라고 할까요? 네. 이 부분도 꺾이게 되는 걸까요? 관세가 이런 거죠. 1년이 지나고 보면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관세의 그 과정이 우리가 시장이 아니면 우리 경제 주체들이 대응할 수 있는 순차적으로 관세를 매길 것이냐 아니면 불현듯 갑자기 25%에서 60%까지 한 번에 오를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가가 느끼는 퍼포먼스는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차적으로 시간을 갖고 대응해 가면서 간다면 물론 실물 경제에 충격은 있겠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이미 다 대응이 좀 됐을 것이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야, 네. 예. 네. 자, 그리고 또 금리 인하. 네. 큰 주제잖아요. 네. 예, 한번 짚어 주시죠. 금리 인하는 저는 트럼프가 그리는 세상에서는 꽃놀이패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블론 효과라는 게 수요 법칙을 완전히 뒤집히고 사회적 인식을 바꾼다는 것이 불확실성과 불협화음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몇 년 전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메인스트리트과 월스트리트 간의 괴리가 커졌다. 네. 미국의 실물 경제는 사실 금융시장의 주식시장보다는 버블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은, 미국의 주식시장은 버핏 지수를 놓고 보더라도 버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배블론 효과를 강행한다면 어느 한 곳에서는 상당 부분 온도차가 좀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죠. 저는 그게 주식시장의 가능성이 커다 보이고요. 그렇다면 트럼프가 계속해서 주창할 수 있는 건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 의미에서 제조업의 르네상스, 즉 미국의 제조업체들의 생산성의 재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럼 관세를 통해서 수요 법칙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지금 국면에서 실물 경제도 흔들리고 주식시장도 흔들리겠지만 버블 논란이 있는 주식시장이 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트럼프가 꽃놀이패를 갖고 연준을 압박할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계속 높아질 것이다. 자, 그건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고, 예. 네. 그럼 실제 금리를 움직이는 연준 입장에서 보면 참 고충이 섞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트럼프노믹스가 결국 인플레이션을 높여진다라는 것이 데이터상으로 나오고 있고, 실제 제가 뒤에서는 미국의 CPI도 프로젝션을 좀 갖고 왔는데, 예. 네, 오른쪽 차트입니다.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증가율이 지금 수준에서 연평균 0.12 정도로 연말까지 세트리스 페리부스, 즉 지속된다라고 놓고 본다면 4월에서 5월 순부터는 상승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의 전망인데요. 네. 그렇다면 금리를 인하한다면 사실 타이밍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상반기를 놓치고 하반기로 접어들면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명분보다는 인상해야 된다는 명분이 좀 높아질 수 있고, 그렇겠네요. 네, 그렇다면 저는 뭐 아이비들이 최근에 1월 FOMC 끝나고 이제 올해 많으면 2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라고 하는데, 과연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트럼프노믹스의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오히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트럼프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강행할 것이고, 연준은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트럼프와의 마찰이 불가피하고, 자,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되게 하이라이트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트럼프의 이 꽃놀이패 금리 인하에 연준은 참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저 연준과의 마찰은 하반기에 좀 더 커질 것이다. 오히려 상반기에는 동상이몽이냐 동병상련이냐라는 좀 말장난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연준과 트럼프의 마찰이 별로 커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준도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룸이 있어 보입니다. 네. 물가가 완만하게 둔화된다는 가정에서. 그런데 하반기가 되면 좀 다를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주창할 것이지만 실제 인플레이션을 맞이하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지금 설명해 주신 이 내용의 전제가 미국 증시가 흔들린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요. 네. 지금 흔들릴 듯 하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네.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물론 버블 논란이 있을 만한 밸류에이션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부터 한두 분기, 올해 상반기를 봤을 때 흔들릴 거라고, 이 흔들림이 좀 더 강해질 거라고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제 흔들리면서 피는 꽃이 주식시장이죠. 네. 따라서 이런 변동성 갖고도 수익을 벌 수 있는 전략들은 꽤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차치하더라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뭐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네. 왼쪽 차트에 보면 워렌 버핏이 주창하는 과연 지금의 미국의 주가 지수가 버블 논란에 있냐라고 하면 버핏 지수가 200%를 넘었다는 것은 버블 논란에서 자유롭진 않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 차트가 좀 중요한데요. 그럼 미국 기업들이 돈을 버느냐라고 보면 돈을 법니다. 그렇다면 우상향의 추세는 이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미국의 주도주라고 했었던 M7들의 순이익 증가율의 컨센서스를 보면 작년에는 68%나 증가했다는 게 올해는 16%로, 물론 16%의 증가가 낮은 수준 아니죠, 절대적으로. 네. 하지만 과거의 기대치보다는 훨씬 더 적어진다. 반면 without M7을 제외한 순이익 증가율의 컨센서스는 더블로 높아집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미국을 볼 때 최근에 딥식 이후에 엔비디아의 조정을 보고 많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를 타야 되느냐 아니면 이전에 M7을 제외한 소외된 종목들을 트레이딩 접근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결국 미국 주식 안에서의 전략적인 배분에 따라서 수익률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미국의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이전보다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또 그 두 번째 섹터의 또 세 번째가 도지, 그러니까 정부 효율부잖아요. 네. 야, 이 조직이 새로 신설된 조직인데 맞습니다. 어떤 역할을 할지 정말 주목이 되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시작할 때 오랜만에 저 항상 열매 위원님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오늘 부상투혼이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근데 도지 그러면 왜냐면 예. 도지 그러면 우리가 다 알트코인 생각하는데 네. 사실 참 역사 나중에 평가하겠죠. 이 도지는 지금 정부의 효율성 부서로서 이름이 매겨졌습니다. 네네. 일러는 얘기하고 있죠. 구조조정할 것이다. 오른쪽 차트가 좀 재밌는데요. 금요일에 이제 고용지표도 발표되니까 네. 일론이 얘기하는 제1순위 구조조정의 타겟은 정부입니다. 그럼 미국의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중에서 정부의 퍼센테이지가요 이미 제조업을 넘었습니다. 15%나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비농업 부분의 1월 달은 계절성도 있고 좋을 거예요. 컨센서스가 뭐 20만 명 내외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도지의 활약상으로 정부 부분에서의 고용 증가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5% 정도는 날아간다는 것이죠. 네. 고용이 드디어 연착륙일지 소프트 랜딩일지 하드 랜딩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찍히는 20만 명 중에서 15%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럼 나쁜 것이냐? 기업들은 좋겠죠. 고용은 코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주가에서는 또 어떻게 반영할지는 그때 가봐야 되는데 네. 지금의 우리가 고용 지표를 볼 때 뭐 굿뉴스 이즈 배드냐 배드뉴스 굿이냐에 대해서 이견은 좀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의 고용은 갈수록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의 증감 20만 명이 이제는 절대치가 아닐 것이다. 기준점이 아닐 수 있다. 좀 더 낮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도지의 활약성이 크면 커질수록 정부 부분에서의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러면 또 이런 것이죠. 그럼 고용까지 흔들리면 네. 연준은 주식뿐만 아니고 실물 경제도 흔들리면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질 것이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 행정부의 꽃놀이패 금리 인하가 이번 국면에서는 참 꽃놀이패로 금리 인하를 활용하겠다. 그럼 반대편에 있는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참 예. 곤욕스럽겠다. 오히려 하반기에 트럼플레이션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기 전에 상반기에 많은 것들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을 이게 연준과 트럼프의 관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는 동병상련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네. 하반기는 동상이몽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확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하반기가 좀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연준과 트럼프의 이런 컨플릭트를 보면 이게 동병상련이야 아니면 동상이몽이야 되게 흔들리고 헛갈릴 때가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조금은 같은 곳을 바라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불협화음은 좀 더 높아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외환 시장이잖아요. 네. 이 외환 시장은요. 우리가 외환 시장에 뉴노멀이 시작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뉴노멀은 시작됐다고 보는데요.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달러원이 이제 1200선이 아니고 1400선이에요. 아니면 1500선으로도 갈 수 있어요. 이런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외환 시장의 뉴노멀은 볼러틀리티, 변동성인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 변동성이 커졌다는 게 뉴노멀입니다. 예. 네. 수준이 높아졌다는 게 뉴노멀이 아니고 저는 변동성이 커졌다는 게 뉴노멀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면요. 이 데이터입니다. 왼쪽 차트인데요. 물론 과거 통계가 앞으로도 이어질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상당 부분 이어졌다는 게 고무적인데요. 공화당 대통령이었을 때, 민주당 대통령이었을 때 달러 인덱스의 추이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 흔히 뭐 많이 얘기하잖아요. T는 이제 대선이 치르기 전이고요. 이미 공화당 대통령이 될 때는 우리가 딱 어떤 이유였다라고 뭐 명확하게 전달할 수는 없지만 실제 달러가 꽤 강해졌었고 실제 취임 이후에 6개월 동안 피크를 치다가 6개월 이후에는 달러는 약해졌습니다. 오른쪽 차트는 트럼프 1기였는데 트럼프 1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당이었을 때는 계속 달러는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이기 때문에 달러는 약해질 거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도 가면 갈수록 지금보다는 달러 환율이 좀 더 아래, 즉 원화가 강해질 거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까 약간 주춤거리는 것은 결국 명목 수익률과 실제 환 손실을 감안한 수익률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라는 말씀도 드리는 거고요. 네. 근데 왼쪽 차트를 더 가만히 보시면요.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메시지는 변동성입니다. 민주당 대통령이었을 때는 스테이블하게 변동성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공화당 대통령이었을 때 변동성은 달러 인덱스가 평균적으로 105포인트에서 90포인트까지 임기 내에 내려갑니다. 저는 이게 눈오울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환율의 변동성이 매우 커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가 여태까지 꽤 리즈너블하게 이어졌었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추세도 올라갔고 공교롭게 달러도 강세였으니까. 네. 하지만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제 투자의 시계나 아니면 그 시점들이 되게 짧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결국 환율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환율을 고려한 투자라는 게 또 다른 지평을 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외환시장에서의 뉴노멀은 수준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떠나서 변동성이 매우 커지는 그런 국면이 뉴노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레벨이 아니라 그러니까 변동성이 뉴 노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 방향을 보니까 우하향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임기가 이제 2기 임기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네. 달러 약세는 더 강화된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달러 강세가요? 달러 약세, 달러가 더 약해지느냐? 네네. 네, 그 흐름이 조금 더 지속될 거다 봐야 하는 걸까요? 저는 4년을 복귀해 보면 지금보다 달러는 약해질 거라고 봅니다. 다만 달러 강세의 피크는 한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그런데 또 이런 거죠. 자, 트럼프는 달러 강세를 좋아하냐? 달러 약세를 좋아하냐? 트럼프는 금리 인상을 좋아하냐? 금리 인하를 좋아하냐? 그것은 이제 목적 함수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그것을 제조업의 르네상스로 찾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제조업체들의 가격이 낮아진다고 해서 더 많이 팔리는 국면이 아닙니다. 네. 따라서 배블론 효과라고 말씀드렸던 게 정책적인 효과가 있은 뒤에 수요 법칙이 작동한다고 판단됐을 때는 실제 달러의 약세도 충분히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을 두고 달러 약세를 유도할 필요가 있고 당장은 그럴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라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의 트럼프 2기의 초기의 정책들은 미국으로 투자를 더 유인시키려는 목적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6개월, 1년 이렇게 보자고 하면 달러는 좀 강세 국면일 수도 있다. 네네. 그런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나서 앞서 말씀해 주신 미국의 제조업들이 재고를 좀 더 쌓고 나면 네. 본격적으로 관세를 강화했을 때는 그때는 달러가 다시 약세로 될 맞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왼쪽 차트의 과거의 평균을 보면 실제 집권하고 6개월 동안의 강세였다가 그러니까 앞으로 강세가 좀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 피벗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 제조업의 결국에는 생산성 제고가 매우 중요한데 이 생산성이라는 것은 꽤 오랜 텀을 두고 천천히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간에 해석과 판단이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생산성보다는 앞에 말씀드렸던 재고의 측면을 보고 아마 그 타겟 타이밍을 좀 추려보는 것도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또 중요한 건 원화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예, 전망 들려주실까요? 사실 변동성이 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네. 어렵지만 해주셔야 되는 게 어느 정도의 밴드 예측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변동성이야 클 수 있지 그럼 어떻게 네. 하라는 거야 라고 투자자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텐데 네. 어느 정도면 고점 레벨 그리고 네. 어느 정도면 저점 레벨이라고 네. 볼 수 있을까요? 이거 물론 정확하게는 네. 맞출 수 없다고 하더라도요. 네, 일단 통계를 좀 말씀드릴까요? 97년 12월 달에 IMF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이 비자발적으로 변동환율로 바뀌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미디언값이 1,140원 정도 선입니다. 그러니까 1,150원 선, 40원 선이 기본적으로 한 30년간의 원화의 평균선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제 네. 국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1,150원이 지금은 1,350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통계의 왜곡을 안 해서 팩트를 말씀드리면 1,150원 선 내외가 평균이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은 훨씬 그보다 높은 수준인 건 그렇죠. 자명합니다. 따라서 과거 평균 회기를 놓고 보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겠죠. 그게 내년일지 10년 뒤일지는 그게 이제 문제인 것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보면 원화는 좀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올해 연말에 보면 달러 환율이 1200원 선 아래에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위는 어디까지 열려 있냐라고 보면 그거는 실제 왼쪽 차트와 오른쪽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흔히 뭐 한국은행은 얘기하죠. 금리나 금리 동결을 앞두고서 이례적으로 페이퍼를 내면서 한국과 미국의 경제 규모 사이즈가 5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차로 인해서 환율이 바뀐다. 제가 이해하고 있었고 제가 계속 있었던 IMF의 워킹 페이퍼와 반대되는 결과이긴 해요. 실제 양 국가의 사이즈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면 금리 차이에서 환율이 결정되는 것은 극히 적다라는 게 실증 분석의 결과였는데 이번에 한국은행의 페이퍼는 그것을 완전히 뒤바꿨죠.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왼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차라리 금리차보다는 미국과 한국의 주식의 상대 강도에 따라서 우리 달러 환율의 추세가 바뀐다라고 보면 지금 S&P가 더 오를 것이냐, 코스피가 더 오를 것이냐, 아니면 나스닥이 더 오를 것이냐, 아니면 코스닥이 오를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현재까지는 달러는 강하고 원화는 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 오른쪽 차트인 것이죠. 과거 또 평균을 보니까 달러 환율이 1,300원 이상에서는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더라.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수급적으로 원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 원화에 대한 수요는 원화 강세에 대한 압력일 수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달러원은 모두에 1년 뒤에는 1,200원 선 내외까지도 보고 있다. 위는 열려 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00원 선까지 열려 있다고 하면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오를 때 탈출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네.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보다 제 주변의 제 고객들은 이미 기투자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익절 타이밍이 언제냐가 네.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버셨죠.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익절 타이밍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지금도 천천히 할 익절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재투자할지 아니면 본인의 선택. 하지만 제가 2, 3년 동안에 계속해서 한 자산을 엄청 밀고 있는데 그건 역시 금이었죠. 네. 그래서 오히려 돈을 번다라는 목적만 놓고 보면 미국 주식,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주식을 하시죠. 주식 하시는 분들이 다른 거를 잠깐 하는 거 맞지만 계속 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보면 전 여전히 금에 대한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익절 이후에 또 다른 자산이 미국 주식일지 아니 금일지라고 묻는다면 뭐 투자라는 것은 본인의 캐시카우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비교 우위는 금에 좀 있을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다면 익절 타이밍뿐만 아니라 무엇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좋을까도 좀 네.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아까 전에 M7과 네. 위다웃 M7 비교 한번 해주셨잖아요. 네. 대부분 좀 M7에 좀 들어가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익절의 순서도 좀 있을까요? 참 어려운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국내 서학 개미들이 어떻게 투자했는지를 가만 보면 대부분 번들, 즉 그룹핑에서 ETF로 많이 사셨고요. 네. 그리고 그 ETF는 우리가 신성장이라고 해서 빅테크들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다 M7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M7의 익절 타이밍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데, 예. 주가의 오름폭 과 내림폭은 차치하더라도 환율 측면만 놓고 보면 상반기 안에서의 익절 타이밍은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지금 시청자분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금 선물은 할 수 없지 않나요? 그렇다고 금 투자하기에는 자본이 적다 이런 네. 말씀하시는데 네네.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금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이 근데 소액이 이제 뭐 생각하는 온도차가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좀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금 관련 ETF들이 꽤 있었죠. 네. 금 관련 ETF. 근데 사실 ETF도 주식과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나 금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오름폭에 아니면 상당 부분 변동성을 해지하면서 상승 추세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뭐 소액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으나 금 ETF 같은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을 축약적으로 쭉쭉 해주시다 보니까 상당히 알차게 지금 준비해주신 차트를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그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즘 국제 정세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요즘에 국내 정치 상황이 워낙 좀 긴박하다 보니까 지금 해외 이슈에 대해서 좀 무뎌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얼마 전에 또 속보로 크게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지구를 점령하겠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인들을 다른 데로 이주시켜서 뭐 그들의 나라를 또 새로 하나 만들게 하고, 뭐 미국은 그 가자지구 근처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뭐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하면서 그쪽에 뭐 평화를 유지하겠다. 여러 가지 계획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미국의 골든 에이지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하냐에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소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이 경선 과정에서 베팅 사이트에서 움직임 중에서 과연 유대인은 누구 편에 섰을까를 보면 트럼프 손을 들어줬던 것 같고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승리했죠. 결국 유대인들이 뒤에 있다는 트럼프가 가자 지구를 바라보는 느낌이 어떤 식이 좀 더 이로울까라고 보면 그들의 스폰이었던, 뭐 스폰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지지 세력 정도요? 네, 네. 유대인의 스킴을 좀 대변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떠나서 제가 배불런 효과를 오늘 좀 많이 강조드리는데 가격이 비싸면서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인식의 변화,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확장 조장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아.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멘트도 해석을 하고 있고요. 가자지구뿐만 아니고 캐나다한테도 물론 미국인들 사이에서 농담 섞여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지만 한 국가의 수장이 공식석상에서 얘기하는 건 또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51번째 주가 되라고 네. 사실상 모욕 발언 아닙니까? 그렇죠. 뭐 결과적으로 뭐 모르겠습니다. 캐나다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네. 뭐 미국 입장에서는 캐나다보다 미국이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발언이 있는 것이죠. 네. 어쨌든 뭐 이런 것도 다 차치하고 결국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의 발언들이 그 내면에는 약간의 어폐와 점핑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조업, 미국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이끄는 하나의 기술들과 언행들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린란드 건드리고 하는 것도 뭐 좀 이어지는 걸까요? 그것보다 다음 텀은 이제 한국일 거다라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아, 예. 네, 우리 한국을 어떻게 바라볼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은 사실 뭐 가자지구나 캐나다나 그린란드나 우리에게는 잠깐 옆나라 얘기로 받아들이고 그렇죠. 있어요. 네. 제가 같이 호흡하는 많은 동료들도 어떻게 하지만 피부적으로 내일이야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봄이 지나고 관세가 USMCA를 넘어 유럽을 넘어 아시아와 한국으로 온다면 남한과 북한을 바라보는 그해 트럼프의 선택이 또 어떨지 우리는 우리가 우방국이니까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좋겠지라고 맹목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저는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가 얘기하는 가자지구나 캐나다나 그린란드는 결국 미국의 이 배블론 효과의 의미에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카드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미국의 골든 에이지, 큰 그림 안에서 좀 여러 가지 카드처럼 활용하고 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지금 이런 그 트럼프의 정책에 우리가 온 초유의 관심이 있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해주셨던 메시지에서 제가 제일 와닿았던 부분은 트럼프가 준비가 될 때까지는 관세를 협상용으로 쓴다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수출을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잠깐은 있을 것이다. 네. 이때 주목해야 되는 업종이 있다면 혹시 어느 업종이 우리가 그나마 좀 확실하게 볼 수 있을까요? 업종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결국 우리의 위험 자산 선호에 대한 기회가 짧게나마 있다면 한국 지금 시장이 시점에서 지금은 네. 미국 시장보다 좀 나아 보인다고 하셨고 네네. 기회가 지금은 좀 있다면 네네. 어디가 그나마 나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업종으로 바라봐야 되냐 아니면 재무제표상의 하나의 뭐 기준을 놓고 바라봐야 네, 되냐라고 그것도 보면 좋습니다. 네, 저가 매력이죠. 네, 아. 싸진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고요. 다만 미국으로 수출이 높아질 것 같다라는 제 업종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화장품 같은 것도 저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정말 조심스럽게 그것만 말씀해 주셨네요. 아니 매번 나오시면서 금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금이 정말 최고의 자산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메시지에서도 자그마한 기회라도 제가 찾아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봤습니다. 네, 자 네. 트럼프의 이 머릿속에는 어떤 구상이 있는지 빈센트님의 어떤 고견을 좀 빌려서 저희가 좀 함께 좀 안쪽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다 지나서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빈센트 글로벌 MF 총괄 빈센트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